안녕하세요. 꼭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군이 치른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횡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율통전투와 백마고지 전투 영상을 보니까 진짜 전투 이야기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정성껏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횡성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공군이 제3차 공세를 통해 1951년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점령하자 유엔군은 평택, 원주, 단양, 정선, 삼척을 연결하는 북위 37도선까지 후퇴한 뒤 서울 재탈환을 위한 반격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수복했던 3월 16일까지 서부 전선과 중부 전선에서는 하루가 멀게 혈전이 이어졌습니다. 유엔군 측은 서부 전선에서 울프하운드 작전과 썬더볼트 작전을 펼쳤고 중동부에서는 라운드업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울프하운드 작전이 뭐예요? 울프면 늑대인가? 울프하운드는 늑대를 사냥하기 위한 견종 중 하나인데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미 제1군단 예하의 제25사단 제27연대의 부대 명칭인 울프하운드에서 가져온 거란다. 이 작전은 유엔군이 평택, 수원 간 서부전선의 중공군의 규모와 배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수행한 수색정찰 작전이었어. 이를 통해 유엔군은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이 지쳐있으며 수원, 여주 이남 지역에는 소규모 부대만을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단다. 사실이 무렵 중공군은 조중연합사령관인 퐁도화이가 1월 8일자로 내린 유엔군 추격정지 명령에 따라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 보급선이 길어지고 수만 명의 전사자, 동상자, 도망병 등이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급, 장비, 병력 등을 보강하지 않고는 남진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이를 간파한 유엔군은 1월 25일부터 썬더볼트 작전으로 반격을 전개하여 남한 산성을 제외한 한강 이남의 대부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단다. 우와, 역시 할아버지예요. 그럼 썬더볼트 작전은 뭐예요? 썬더볼트 작전은 강한 전투 의지로 무장한 8군 사령관 이티웨이 장군이 미 제1군단의 제25사단과 9군단을 선봉에 세우고 한국군 1사단을 후속부대로 투입하여 강력한 공중지원과 전차 및 포병 전력을 앞세워서 성남의 불곡산, 용인의 법화산, 하남의 검단산, 안산의 수리산, 의왕의 모락산 등에서 중공군에게 연달아 패배를 안기면서 서울 재탈환의 여건을 조성한 중요한 작전이었어.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군의 전투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 미 25사단에 배속된 튀르키예 여단은 1월 26일 용인시 인근 151고지에서 저항하는 중공군을 향해 착검 돌격전을 펼쳐 대승을 거두는데 튀르키예 연대는 나중에 트루먼 미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게 된단다. 튀르키예 참전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썬더볼트 작전과 동시에 유엔군은 중동부 전선에서는 한국군을 선봉에 세우고 미 제10군단을 후속부대로 투입하여 2월 5일부터 라운드업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어. 이는 서부 전선의 썬더볼트 작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강 남한에서 중부의 홍천으로 연결되는 섬까지 전선을 밀어올려서 서울 재탈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지. 많은 군인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서울을 재탈환할 수 있었구나. 그럼 오늘의 주제인 횡성 전투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중공군은 중동부 지역에서 실시된 미 제10군단의 기습 공격에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보여. 중공군 사령관이었던 퐁도화이는 제3차 공세 이후 유엔군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유엔군의 신속한 위력 수색 및 반격 작전으로 카운터 펀치를 맞았고 이를 큰 위협으로 인식했거든. 그래서 퐁도화이는 제4차 공세를 무리하게 계획해. 그가 4차 공세를 통해 의도한 목표는 총 3가지였어. 첫째, 공세를 통해 중공군 주력 부대의 집결을 엄호하고 서부 전선에 있는 유엔군 주력 부대를 견제한다. 둘째, 중부 전선에서 공격해오는 유엔군에게 역습을 가한다. 셋째, 중부 전선을 돌파한 후 서부 전선에서 공격 중인 유엔군 주력 부대의 측 후방을 위협하여 섬멸한다. 중공군이 대한민국을 차지하려고 완전히 작정했네요. 할아버지가 설명해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퐁도화이는 부사령관이었던 덩화가 지휘하는 병단을 편성했어. 이 덩화 휘하의 부대는 총 4개 군, 11개 사단으로 구성되었어. 11개 사단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잘 감이 안 잡혀요. 중공군은 소련군에서 이어지는 교리대로 소방의 동일 단위보다는 적은 정원이었어. 사단은 9,500명이었고 연대는 3,000명, 대대는 850명이 정원이었단다.
아무튼 동아휘하의 부대들은 횡성 북방 박곡현에서 삼거리까지 약 33km에 이르는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군 제8사단과 미 제2사단 일부를 섬멸한 후 상황을 보고 원주 방향으로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 이들은 2월 5일에서 6일에 걸쳐 고향에 있던 제39군, 동두천에 있던 제40군, 김화에 있던 제66군을 120에서 150km를 강행군에 직결시키지. 군대들이 직결하는 와중에 폭도하에는 유엔군이 돌출되어 있는 지평리와 횡성 지역을 두고 어느 곳으로 공세를 집중할지 고민하게 된단다. 그 두 곳 중에서 횡성을 선택한 거네요? 왜 그랬던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지. 첫째로는 지평리 일대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화력을 지닌 유엔군 병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공격에 불리했거든. 둘째로 횡성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약한 국군 부대가 전방에서 공세 기동 중이었기 때문이야. 셋째로 이로 인해 국군의 측방이 노출되어 있어서 신속한 침투 및 포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중공군 4개의 군중 제39군은 집단군 예비로 지평리 일대에서 미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를 견제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군은 횡성 북방으로 이동하여 2월 11일 오후 5시에 공격을 개시하게 돼. 중공군 제4차 공세의 작전 목표는 횡성을 거쳐 원주까지 점령하는 것이었단다. 중공군은 전 전선에 걸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짧은 시간 동안 기습적인 공격 준비 사격을 가한 후 공격을 시작했어. 중공군 제66군 198사단은 20시경 국군 제8사단 21연대의 전방을 공격한 후 측면으로 이동해 국군 10연대의 간격을 뚫고 후방으로 침투해 동시에 중공군 40군 124사단은 국군 10연대 진지를 돌파했고, 중공군 39군 117사단은 국군 16연대의 좌측을 공격하지. 중공군 제198사단은 22시경 5번 국도를 따라 내려와 5번 국도를 봉쇄하게 돼. 중공군의 기습에 5번 국도와 산악도로는 철수하는 차량과 부대로 인해 혼잡해지고, 12일 새벽 1시부터는 사단에서 대대까지 이르는 모든 통신선이 두절되어 지휘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단다. 이후 각 부대는 각계격파를 당하며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소규모 혹은 개별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해 2월 13일 국군 제8사단은 제천 서쪽 주포리에서 미군 제10군단 예비로 전환되었고, 이때 8사단은 263명의 장교와 약 3,000명 정도의 병사만이 남아있었어. 이틀간의 전투기간 동안 8사단은 제12연대장을 포함한 약 7,142명의 인명피해와 전투장비 손실을 입게 된단다. 많은 군인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네요. 동독상장뿐 아니라 중공군에 의해서도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셨네요. 그렇지. 다행히 동북방 29번 국도에 있던 국군 제3사단은 성공적으로 지연전을 수행했어. 중공군 198사단이 국군 8사단에 대한 공격을 성공시키자 중공군 197사단은 국군 제3사단 전방으로 공격해오게 돼. 또한 동측방에 위치해 있던 북한군 제5군단이 국군 3사단의 서측방으로 침투하여 3사단을 양익 포위하여 섬멸시키려 시도하게 되지. 하지만 국군 3사단의 22연대와 23연대가 각각 홍도산과 북사봉 지역을 지켜내며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해낸단다. 중공군 66군이 기동부대를 통해 아군의 후방으로 침투시키려 한 작전을 국군이 강력한 저항으로 물거품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치른 3사단은 제3사단장 최석준장의 명령 아래 12일 새벽 4시경 예비로 있던 18연대에게 마옥리, 홍천리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연대 규모의 적에 대한 역습을 감행해. 당시 18연대장이었던 임충식 대령은 중공군의 돌파선이 넓어진 것을 간파하고 3개 대대를 모두 공격에 투입하지. 이런 국군 18연대의 역습 성공으로 횡성 동측에 진출한 중공군 66군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전방 연대의 철수 여건을 보장할 수 있었단다. 국군 3사단은 이틀간의 전투를 치르며 중공군 710여 명을 사살하고 포로 15명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장비를 노획 및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지. 네덜란드군도 횡성 전투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저번 네덜란드군 이야기에서도 다뤘었지. 네덜란드 대대는 위의 표처럼 구성되어 있었어. 본부 중대는 117명, 2개 소총 중대는 380명, 중화기 중대는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장교 34명, 부사관 84명, 병사 518명 등 총 636명이 현재되어 있었단다. 대대는 M1 소총을 기본 화기로 경기관총 17정, 중기관총 9정, 자동소총 45정, 3.5인치 로켓포 11문, 60mm와 81mm 박격포 13문, 75mm와 75mm 무반동총 13문으로 무장하고 있었어. 네덜란드군이 가지고 있던 무반동총은 휴대 및 운용이 용이하였으며 밀집되어 있는 병력이나 진지, 벙커를 파괴하는데
매우 유용한 화기였어. 네덜란드군은 규모는 대대 수준이었지만 편제된 화기의 화력은 매우 강력했던 거지. 그 무기들은 다 미국이 제공해 준 거죠? 그 당시 유엔군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해줬지. 참 고마운 일이야. 이 외에도 미 제2사단 38연대장이 2월 6일에는 전차 1개 소대와 2개 대공 장갑 차반을, 2월 7일에는 4.2인치 박격포 소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줘. 이들과 맞붙은 중공군은 중공군 제39군 117사단 349연대로 추정된단다. 12일 10시 반부터 중공군 117사단과 전투를 벌인 기록이 남아있고 12일 새벽 6시 반에는 349연대가 학곡리 능곡의 고지와 303.2 고지를 점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 지금 나오는 지도는 1951년 2월에 미 제38연대에서 작성한 네덜란드 대대의 배치 상황도야.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세부적인 화기 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지. 뒷내물강과 야산을 이용해 중화기를 잘 배치해둔 것을 볼 수 있어. 이후 5일에서 11일 사이에는 별다른 교전 없이 진지를 중심으로 전투정찰대를 운용한단다. 그리고 2월 12일 오후 3시경부터 본격적인 횡성 철수, 오모전이 이루어지지. 지금 보여주는 지도는 새말에서 횡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죽음의 계곡 전투 지도란다. 많은 국군과 미군이 여기에서 중공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후 미군이 25km에 달하는 도로를 대학살의 계곡이라고 칭하게 돼. 이후 후퇴하는 국군과 미군을 네덜란드군이 횡성 지역에서 엄호하게 된단다. 12일 오후 3시 반부터 오후된 대대장은 박격포 공격을 실시하면서 미군과 국군의 안전한 철수를 돕기 시작해. 이때 국군 3사단 18연대의 1대대가 병행 공격을 실시하고 미군 제187 공수연대의 TF팀이 큰골 일대에서 중공군과 혈전을 벌인 끝에 횡성교를 통해 미군과 국군의 철수를 성공시키지. 국군과 미군의 퇴각 병력이 횡성교에 몰리게 되고 이를 추격해 오는 중공군도 몰려들면서 횡성교를 통제하고 있던 네덜란드군은 혼란에 빠지게 돼. 특히 오후 6시 3분경 일몰이 시작되며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며 박격포나 무반동총과 같은 공룡화기의 사격이 제한되지만 네덜란드 대대는 횡성을 방어하며 용맹하게 싸웠고 적의 모든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한단다. 미군 제38연대 지휘소는 20시 44분경부터 원주로 철수를 시작하며 네덜란드 대대에게 횡성 철수 옹호 임무를 정식으로 명령하지. 이때에도 네덜란드 대대의 2개 소총 중대는 횡성 북방 뒷내물강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공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었어. 하지만 21시 10분경 대대 지휘소 앞으로 약 60여 명의 병력이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고 사격을 가하는데 이들은 OK, ROK라고 말하며 대대 지휘소로 접근해. 그리고 대대 지휘소를 향해 사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지. 이때 대대장인 된 오우된 중령은 수류탄으로 인해 전사하고 다른 요원들도 부상을 입게 되지. 대대장의 전사와 대대 지휘소의 파괴로 네덜란드 대대는 큰 혼란에 빠질 뻔했지만 대대의 최선임 장교였던 드무리스 대위가 대대 지휘권을 인수하여 훌륭하게 대대를 지휘해서 혼란을 통제한단다. 대대 지휘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침착하게 횡성 전방에 있던 모든 미군 부대가 횡성교를 지나 통과했음을 파악하고 각 소대에 철수를 명령해. 그리고 A중대를 먼저 전천교로 철수시켜 대대 잔여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명령한단다. 이후 중공군의 정면 공격을 견뎌내며 중화기 중대와 대대본부가 암내물강으로 철수하며 미군과 국군을 지켜내고 본인들도 철수에 성공한 작전은 막을 내리게 된단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지고 또 목숨을 던져가며 타인의 목숨을 지켜준 분들의 희생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23시경 중화기중대장은 전천교에 도착해서 미 제38연대장을 만나게 된단다. 이때 38연대장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네덜란드 대대의 전공으로 많은 군인이 구출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미군들이 전천교를 넘어 원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주게 되지. 다음 날인 2월 13일은 아침에 대대는 원주 비행장에 도착했고 중화기 대대장이 38연대 작전장교 매닝 대위에게 철수를 완료했음을 보고하며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 옹호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된단다. 국군과 미군이 큰 타격을 입은 횡성 전투였지만 네덜란드군과 국군 3사단의 용맹한 방어전과 철수 옹호전 덕분에 피해를 줄이고 전열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거지. 이는 적인 중공군의 기록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단다. 덩하의 부대가 횡성에서 실시한 반격작전은 중부 전선의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횡성지구에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했으며 후퇴한 적이 다시 원주지구의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패배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행성 전투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 네덜란드 군인들과 유엔군, 국군들의 용맹함과 희생이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